이제 그런 것들 철저하게 지금 뭐 증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1단계 그 과정에서 이제 8주 기간 동안인데요. 이거 주말에 진행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8시간씩. 그래서 이때는 지금 과목을 보시면 7개 과목을 이제 기초 수준에서 가르쳐요. 네. 그리고 이제 8주 차에는 에세이 기초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대한 부분을 이걸 하루 종일 가르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문제를 읽어보고도 이 문제에서 뭘 쓰라고 했는지 애매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면 절반을 푼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문제의 의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문제를 읽고서야 실제 출제진이 요구하는 문제 수준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정보처리 분야는 3배에서 한 5배가 실제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수험생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난이도를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분석 방법이 없이 그냥 읽고서 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를 오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5명이 사실은 그 답안지들을 보면서 무엇이 다른가 뭐 중에 하나 찾아내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문제가 3배 내지 5배 정도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런 분석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거의 운으로 합격해야 된다. 60점에서 간신히 넘어가죠. 턱걸이로. 그래서 턱걸이 합격하시게 되면은 정보처리 분야에서는 자기가 왜 합격했는지 이유를 모르세요. 합격생들이. 그래서 그 다음번에 시험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근데 왜 합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시험 계속 보셔도 계속 합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멘토들을 만나는 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왜 합격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멘토랑 공부를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1단계 끝나고 2단계 이제 암화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심화된 지식학습이 되고요. 응용 단계로 해서 과정을 이제 구성을 해서 12주차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때 특징은 에세이 부분, 답안을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에세이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부분을 지금 기초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셨다면 암화 과정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총 4번에 걸쳐서 과정하고 연습하고 과정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에세이 연습이 모의고사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주제들을 주고 실제로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근데 써보면은 이제 느끼거든요. 이거 봐라, 안 되네,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것들을 이 수험생들하고 서로 멘토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그런 거를 해도 바로 말씀드려도 바로 못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신 분은 공부하실 필요 없이 바로 시험 보면 합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글을 읽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제 이야기 들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안 돼요, 저게. 그래서 하나하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골프 연습하시면 마찬가지잖아요. 교본 읽어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교본 읽어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멘토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또는 넌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고민하지 않으면 그 고민이 답안에 녹아 들어가질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과정 중간중간에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여전히 사실은 워밍업 단계예요, 이 단계도.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단계가 이제 3단계 그룹 스터디 과정으로 가게 되고요. 전체 토픽을 하게 되면 뭐 한 2, 3천 개 나와요, 이 주제들이. 근데 그거 전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합격한 이후에 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만 합격하는 게 목표라면 그 이후에는 활동할 수 없는 기숙사들이 돼버려요. 활동하시라고 이야기도 못하시는 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학습을 골고루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식 습득 과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이제 심화 스터디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핵심 줄기가 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 줄기들은
그것만 갖고도 하루 종일 며칠을 가르쳐도 다 못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그런 이제 산봉우리에 해당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주제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핵심 주제로 키 토픽으로 해서 저희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선별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룹 스터디 때 준비를 해서 같이 그룹 스터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많이 퍼주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다른 동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퍼주는 사람, 자기가 정리해서 막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단기 합격을 합니다. 근데 뭐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도 자기 스스로 공부가 되지만요. 지금 기술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기술 하나를 댈 수 있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인사이트, 전체를 보는 눈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엔지니어들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견을.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100% 신뢰감이 있고 내가 해본 거에 대해서는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방법상으로는요. 그 방법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해본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주장을 해요. 그룹스터디를 시키면 싸우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본 백그라운드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정반대 방법을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서로 부딪혀보면 서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본 경우에 절대 앉으려고 그러죠. 엔지니어 특성이잖아요. 내가 이거 실제 해봤고 물리적으로 삐직하게 나 이거 해봤는데 그럼 절대 안 져요. 그래서 그게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고 편견에 빠지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환경 틀리고요. 공공 분야 또는 금융, 민간 분야 환경이 다 틀리고요. 대기업에서 할 때 틀리고 중견 중소기업들 다 틀려요. 근데 기술사는 나중에 합격한 후에 활동할 때는 그 전체를 보면서 정책이나 제도 또는 솔루션들 제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되고 대기업에서 내가 해가지고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모든 품질 기준을 나는 대기업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가서 하는 프로젝트에서 감리를 합니다. 대기업 기준의 품질 기준으로 감리를 했어요. 가지고 시정 조치를 냈습니다. 그럼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그 프로젝트. 그래서 이런 편견을 부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술사가 되면 안 돼요. 시장을 망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뱉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해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뭐 이렇게. 이 과정이 뭐냐면 그거를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깨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사에 합격하려면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은 나만의 차별성이나 노하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기술사가 되는 것은 이런 차별성 있는 엔지니어가 되는 길과 반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엔지니어가 아닌 전체를 보고 전체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균형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근데 조직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그래야만 이 조직 간의 벽을, 팀 간의 벽을 깨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안 그러면 팀끼리 계속 싸우잖아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조직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돼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가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겪는 일종의 좀 아이러니인데요. 이 공부하는 도중에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대기업으로 이직하려고 기술 공부를 하세요. 근데 공부하시는 도중에 눈에 띄어가지고 대기업으로 막 가세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안 하세요. 기술 공부를 하러 안 와요. 조금 아이러니인데요. 아, 그러지 마라. 대기업에 있는 사람도 기술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강박관님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박관님이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옮기고 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싶대요. 그 안에서. 나쁜 건 아닌데요. 기술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기술사,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자산이지만 기술사는 국가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회사에서 계속 또 일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 그룹 스터디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멘토들이 안에 끼워서 계속 그런 것들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안 깨져요,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 과정하고 그렇지 않고 멘토가 야 이거 이 주제 나올 거야 문제를 쪽집게서 찝어주는 그래서 이 문제 준비해가지고 들어가 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기술사 협회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기획사회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합격한 이후에 협회에 와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어떤 그런 기술사들을 저희는 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사실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원래 뜻은 그거 아니었나요? 근데 막상 공부하시다 보면 힘드시니까 어떻게든 쪽집게식으로 문제 딱 찍어주면 가서 그거 보고 합격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쪽집게식으로 저희도 찝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찝어드려요. 그래도 합격하시기 힘들어요. 방법을 모르시면. 저희가 63회부터 지금 그 산인공의 자료 다 올라가 있잖아요. 저희가 다 내려받아서 통계 분석을 했어요. 기출에서 제출때, 아까 막 제출제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출제 되는 비율이 60%입니다. 가장 많이 제출제 된 비율이 80%입니다. 그러면 이미 문제는 다 어떤 문제 나올지 알고 있는 거예요. 60점만 맞으시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89%까지 제출제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합격을 못하는 이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시험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편견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는 학습 방법 이거로 계속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을 깨지 못하면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예. 채점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예. 지식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공부하시면 3개월만 공부하시면 머릿속이 똑같아져요. 더 아시는 분도요, 시작할 때 3개월 공부하시고 나면 몰랐던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지식은. 그렇지만 저런 경험과 응용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에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사람이 개조되는 프로젝트예요, 이 기술사 과정. 그렇고요, 이제 14주 일정으로 이제 그런 과정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오전에 저희가 실제 모의 시험을 이때 여기서는 봐요. 그래서 오전에 200분짜리 또는 100분짜리 시험을 계속 보게 만들고요. 그거를 멘토들이 보고 빨간 펜 코칭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부터는 이제 주중에 준비해온 과제를 가지고 그룹 스터디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규 시간이 뭐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룹 토의를 하시기 시작하면 아까처럼 막 논쟁이 붙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녁 뭐 9시, 10시까지도 막 하시고요. 그래도 안 끝나시면 그 다음날 또 나와서 하세요. 토요일 날 과정. 일요일 날 뭐 하시는 과정 경우에는 주 중에 한 번씩 모이시고요. 수요일 날 뭐 밤 뭐 이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많이 좀 하시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데가 근데 빨리 합격을 해요. 정기 시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룹끼리 또 따로 멘토 없이 모여가지고 나머지 막 토의하는 이런 팀들.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아까 66.5 맞고 합격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동기회 회장을 했어요. 기술사 동기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제 모이면은 서로 궁금하잖아요. 야, 점수 까자. 막 이렇게.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 1교시 71.55점, 뭐 2교시 69점 이렇게 했는데 제가 40이 넘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점심 먹고 나니까 막 이게 안 나가더라고요. 3교시부터 점수가 내려갔어요. 64점. 4교시 때는 정말 중간에 멍하게요. 멈춰 있었어요. 시험 보다가. 그게 아마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체력이 다 소진됐었나 봐요. 그리고 멍하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깼는데 막 시간이 엄청나게 갔어요. 아이씨, 나 지금 이 기분 아마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4교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체력적인 어떤 한계 많이 느꼈었는데요. 4교시는 62점. 그래도 전체 다 합격점 넘어갔고요. 아마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면 저는 평균 70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저렇게 그 시험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을 알고 훈련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런 토픽 정리 노트 사례도 이제 그룹 스터디 할 때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느꼈던 점들, 과정 설계하면서 그 전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강점을 더욱 날카롭게 한다.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다 전문 분야가 계세요. 근데 그 분야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합격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하십니다, 보통은. 약점을 보완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약한 부분. 아닙니다. 기술사는요, 전체를 다,
다 잘할 수 없어요. 너무 분야가 광범위 하니까 시험이. 그래서 자기 분야를 더욱 날카롭게 하는. 근데 이제 과거의 방법은 뭐였냐면 자기가 아는 전공 분야에서 시험 문제 나면 그거 제끼라 그랬어요. 왜 제끼라 그랬냐?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막 엄청나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3페이지 쓰면 충분한데 4페이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초과가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문제 나오면 제껴라. 그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 뭐 이런 속설? 저희는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합격 못 하시면 합격 못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약한 분야는 피해가야 됩니다. 최대한. 어떻게 방어해서 답안지에서 선방하고 갈 거냐.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걸 강하게 만드시는 시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이건 되고요. 이걸 거꾸로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하시려고 노력하면요. 원래 그 분야 하셨던 분 있죠. 그분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봤자요. 보통밖에 못해요. 이런 전략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역지사지. 왜냐하면 싸우기 전에 이긴다. 이거는 뭐냐면 기출문제 가지고서 풀시험을 보게 만들어요. 기출문제 다 알고 있는 문제 가지고 풀시험 봤는데 거기서 합격 못하면 뭐예요? 다음번 시험에 합격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시험 문제가 가장 3배 내지 어렵다라고 5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이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기술사들이 문제 만들어봤자요. 어려운 문제 못 만들어요. 신기술 신토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설명해보고 이런 문제나 만들지. 근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줄줄이 길게 썼는데 뭘 쓰라고 했는지 모르는 문제를 써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연습을 시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 과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총 이제 6개월 스케줄이 앞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6개월 스케줄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셨는데, 거기에서 통과를 하신 분은 정말 소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계속 따라오시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따라오시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리고도 떨어지셨다면, 그 다음에 패자 부활전처럼 이 과정을 이제 마스터즈 과정이라고 저희가 부른 과정이고요. 이제 이때는 정말 공부할 만큼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모여서 프리하게 계속 멘토하고 1대1 면담, 코칭 하다가 스스로 막 학습하시다가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면 주변 동료랑 같이 토익, 또 멘토하고 같이 1대1로 토익 이렇게 해서 좀 더 뎁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회들을 같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오히려 이 과정을 겪으시는 게 차라리 합격하신 이후에 활동하시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못 드네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제 답안지인데요. 학원 모의고사 때 제가 방법을 모르고 두 번째 시험 볼 때까지 썼던 답안지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1교시 건데요. 6점 한 문제당 6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10문제 푸니까. 근데 3.5점이면 뭐 택없이 모자라고 채점진이 3인이니까 곱하기 3 때려보면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알고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 내가 봤던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 알고 훈련을 통해서 바꾼 결과로는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8점짜리는 학원에서 기술사들도 점수 8점 안 줘요, 저거. 아시죠? 6점, 잘 주면 6점이고요. 7점 정도 주는 경우도 아주 드물고요. 8점은 거의 주질 않습니다. 근데 바꾸고 나서 8점짜리 답안지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00분짜리 시험을 실제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전 모의 시험을 4회 내지 5회 정도까지 보시게 될 거고요. 일단 과정 소개 여기까지 마치고요. 공학원 소개, 비용 설명. 좀 시간이 오버됐네요. 제가 해보니까요. 여기 써놓으셨던데 앞에. 근데 공학원 사실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냥 제가 뒤로 넘어간다. 지금 교육 시간은 이제 지금 8주짜리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 기본 과정입니다. 우선 기본 과정 스타트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 김계환 공학원에서는 정보 처리 과정은 지금 이제 처음 런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런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지금 8주짜리 과정으로 고용환급 과정인데요. 교육비용 88만 원짜리 그리고 이제 동영상 수강생 70만 원으로 할인해서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에 따라서 고용보험제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자부담 부분이 18만 원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은 자부담 없고요. 실업자 상태이신 경우에는 자부담 18만 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8주 동안 하실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사업주 지원이 되시려고 하면 그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사업주 지원보다 개인 환급이 훨씬 나가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환급 대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카드 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Q&A 부분 시간이 조금 오버되기 때문에 Q&A 짤막하게 진행하고요. 대충 뭐 공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니까. 궁금하신 거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뭐 말씀드리죠. 기출문제 비율이 정보 시스템이나 관리나 그게 한 60%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출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 거의 유사한 기출이 있고 아니면 약간 응용하는 기출도 있을 거고. 네, 포함해서입니다. 네, 근데 정확히 일치하는 그 기출 문제가 있어요.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게 한 20-30%는 나오는 것 같아요. 20-30%. 이게 컴퓨터 시스템 응용하고 정보 그 관리하고 서로 교차 출제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에 응용 나왔던 문제를 그 다음에 정보 관리에 그대로 내버려요. 정보 관리에 나왔던 문제를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 그대로 내버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대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교차 출제라고 하는데요. 그 비중도 꽤 높아요. 보니까 이거 정보 시스템 감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이거랑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술사 시험만 응시는 레벨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는 감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거랑 어떻게 틀린 건지 이 자격이 왜 있는지 모르겠고 통신은 이런 자격이 없잖아요. 네? 정보 시스템 감리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통신 쪽은 기술자 등급별로 초급 감면, 중급 감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통과하면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보 시스템 분야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렇게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요. 감리라는 제도가 공공 분야의 사업이 오픈된 게 90년대 이제 초반, 94년도에 오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시장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픈됐을 때 안행부 쪽에 한국전산원, 지금은 정보진흥원이에요. 거기에서 이 국가 사업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전자정부 사업은 다 관리하니까. 그래서 한국전산원 내부에서 전산 감리를 만들었어요. 그 위원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감리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기법 완해서 메소드 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공공사업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산원 내에 있는 그 감리팀이 나가서 한국전산감리원이라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산원 감리를 양성을 했어요.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이제 이런 감리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감리를 할 수 있는 또 인정한 감사의 경력을 하는 감리, 또 시사 막 이렇게 혼선이 생겼어요. 섞여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하자라고 해서 정보화진흥원, 전산원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사로 전부 통합해. 그래서 정보시스템 감리사라는 자격증을 만들고, 그 자격증을 통과한 사람만 감리시켜. 이렇게 자격제도를 바꿨어요. 그게 이제 정보시스템 감리사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감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쪽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등급별 감리원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정보시스템 감리사를 합격해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감리 교육을 시켜요. 그 감리 교육 참석하면은 뭐 그 교육받고 그냥 수석감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는 수석감면 자격증을 줍니다. 예, 기술사. 예. 제가 이번 잉크가 안 말른 백사인데요. 예. 보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사 협회가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히스토리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보 처리 쪽 파는 협회로 붙어 있고 정보 처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 파 그리고 이쪽은 진짜 정보통신 파 있는데 이게 둘이 이게 보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정보통신 기술사 회를 들고 협회를 얘기를 잘못하니까 이 회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 하고
실제적으로 면접 문제에도 정보 처리하고 정보 통신하고 업무 협약 구분 문제, 전기하고 업무 협약 문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면접 문제를 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정보통신 자격으로 유사기술사 자격으로 응시가 가능하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 쪽에서는 딴 데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하시던 분이, 구축전기하시던 분이 정보통신 왔을 때 뭐 면접에서 뭐 이렇게 약간 불이익을 준다는 건 없는데 딱 전기 쪽은 이제 정보통신 하는 애들이 이렇게 가면 불이익을 준다는 말을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근데 정보통신, 정보 처리 쪽에 그런 게 혹시 있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한국기술사회가 전체 우리나라 기술사를 총괄하는 조직이고요. 한국기술사회에서 자기가 직접 다 관리할 수 없으니 큰 분야별로 분해 또는 지회라는 이름으로 산업 분야별로 기술사들을 다 나눠서 운영을 해요. 이제 그 분해 중에 통신 분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처리 분해가 있어요. 통신 분해도 그대로 살아있고 한국기술사회 관리 아래에 정보 처리 분해 밑에는 뭐를 묶어놨냐면 정보 관리하고 컴퓨터 시스템 운영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분해 또는 지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 체계를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법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보 통신 분해하고 정보 처리 분해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합쳐가지고 법인을 하나 세우자. 그렇게 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사단법인이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예요. 그리고 그 사단법인을 세우면서 통신하고 정보처리가 각각 돌아가면서 이 협회장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는 통신 쪽에서 협회장님을 하셨고요. 이렇게 번갈아서 한 4회까지인가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통신 쪽에서 안 됐어요. 통신 쪽 순서일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지고 통신분해가 우리 이 협회에서 안 할래.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라는 사단법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사회라는 조직이 지금 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건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알력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이유. 예. 불이익이 문제가요? 시험 볼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볼 때 혹시나 이렇게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이쪽 정보처리 쪽에서는. 저도 알 수도 없어요. 예. 이 사람이 통신기술사인지를 내가 밝히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근데 경력기술서에 안 쓰세요? 네? 경력기술서에 쓰잖아요. 쓰실 때 원래 그 직무 경력표에다가 서술하시는 거는 이제 직무 경험이잖아요. 근데 보유 자격증 별도로 표시하시죠. 걱정되시면 거기다 안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유관기술사로 시험 응시를 했을 때는 표시가 되지 않나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다 만약에 그 자격을 쓰시면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신기술사인데 왜 정보처리 기술사가 되시려고 하나요? 라고. 근데 이 질문을 받으시면 질문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좀 곤욕스러운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 안 받으시고 싶으시면 자격증 안 쓰셔도 돼요. 그 통신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면접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질문은 그렇게 나오셨을 때, 본인이 질문을 준비하고 답을 잘할 수 있으면 그것 이제 하시는 거고요. 그 질문 나왔을 때 내가 오히려 좀 답변하기 난처하겠다. 그러면 그냥 안 드시면 돼요. 보통 감리사 학교 가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그거 안 드시고 그냥, 교사 면접 들어가면 일부러 감리사가 안 한대요. 자격증을 일부러 안 쓰고. 네, 안 쓰고 그냥. 사실 이제 자격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직무 경험이나 경력 연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과정을 생각하시면 응용이랑 관리랑 같이 하시나요? 통합을 하시나요? 예, 통합으로 같이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문제에 대응할 때 실제로 어느 쪽으로 더 시험 문제가 집중이 되어 있느냐 차이밖에 없고요. 몰라도 된다가 아니에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면은 관리는 DB 쪽이 많고 응용은 구조랑 네트워크 보안이랑 이쪽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응용 볼 사람이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느냐 좀 생각이 들어요. 금방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게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냐에 대해서 다르다고 제가. 근데 들어간 회차에 어떤 분이 들어가실지 알 수 없잖아요. 관리 시험에 정보 처리 기술사가 들어가서 시험 문제 제출을 안 하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요. 관리 시험 문제 출제
출제를 하는데 예. 시스템 운영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하지는 않죠.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같은 과목이니까, 계통이니까. 그건 몰라요.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교수사는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도 하시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컴퓨터 구조하시는 교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관리 쪽에. 그렇기도 그런 하고요. 시스템 개발이 그 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교수님들이 출제하지만요, 이거를 내라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풀을 만드세요. 그 풀에서 산인공에서 찍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산인공이 뭐를 찍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이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컴퓨터 구조나 네트워크나 이런 쪽을 더 뎁스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중에는 뎁스 있게 공부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는. 반대로 그러면은 정보관리형에게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 쪽에 그 과목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느냐? 아닙니다. 나와요. 나오는데 뎁스 있게 안 해도 풀 수 있는 정도 수준만 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차이 때문에 두 문제가 비슷해 보이지만 정보관리 준비한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문제가 컴퓨터 시스템 응용이 나온 거예요. 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으로 바꿔야 되겠다. 막 고민해요. 근데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뎁스 있게 써야 되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면 6문제 2교시 나오잖아요. 두 문제는 제낄 수밖에 없게 문제를 만들어놔요, 원래. 그리고 나머지 4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4문제 중에 보통은 2문제는 공부하신 거에서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2문제가 뭐냐면 그 분야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여기에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보관리 쪽에서 이쪽으로 3문제 정도는 자기가 익숙한데 나머지 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정보관리 공부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쉽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나 저거 쉽게 풀 수 있는데 문제 쉬운 게 나왔어요. 근데 가서 보시면 정보관리 쪽에서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그 중에 한 문제가 반드시 끼어 있어요. 네. 이거를 안 해놓으면 두 개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기술사 응시율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부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전자계산 조직응용 시험하고 전자계산기 기술사를 합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응시자수가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제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전자계산기 쪽 보시던 분도 이제 시험 문제가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 시스템 응용 되고 나면 전자계산 조직 응용 공부하셨던 분이 전자계산기 과목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과 정보 관리는 절대 합칠 일이 없어요, 현재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유사하다고 하면은 저희 그 수험생들이 샤니공은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산기랑 조직응용이 합쳐진 이유도 민원을 넣어서 합쳐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험생들이 컴퓨터 시스템 응용이랑 정보관리가 별로 차이도 없는데 합치지 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라고 민원 계속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회의가 설치됩니다, 샤니공에서. 그래서 그 관련된 학계 교수님들, 그냥 기술사협회에 사람들 모셔다가 회의를 해요. 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합쳐야 되겠다. 근데 합쳤을 때 문제가 뭔지 말해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게 이렇게 편중되게 공부를 해도 그게 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그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DB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DB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 전산수학 절대 안 나온다. 그런데 나와요. 알고리즘은. 아직 전산수학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똑같잖아. 유시도 공부하지 말라고 했잖아. 유시도 공부하지 말라고 90%에 세 문제 쭉 나왔잖아. 똑같아, 그거. 유시도 공부하지 말라고 다 부르짖었다고 다 실패한 사람 하지 말라는데 3교시인가 4교시에 세 문제 쭉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고시잖아요. 고시는 그 운대가 맞아야 합격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대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편중되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시험을 한 3번 봤어요. 그 3번 중에 하나가 내 그 편중된 부분하고 맞는 경우가 생겨요. 여태 합격 못하면 이 사람은 다시 3번 사이클 더 돌아야 돼요. 그럼 6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장수생이 되는 거고요. 재수가 없으면. 근데 운대가 맞으시면 합격은 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활동하실 때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 안 겪으시려면 골고루 공부하셔서 예.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돼도 난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그러면 시행착오 덜하고 빨리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굉장히 좁혀졌거든요. 맞아요. 실무적으로 예전에 서버 쪽 개발하는데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신경 안 쓰고 요즘 정말 IoT 장비 붙이고 뭐 붙이면서 데이터랑 네트워크를 굉장히 기능을 해줬고 제가 이 분석 문제 보기에 굉장히 시대성을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전통적으로 돌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융합적 문제가 많이 나온 것도 그런 추세가 반영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DB 문제가,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때려 맞춘 거고요. 예. 이렇게 결과를 놓고 거꾸로 해석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쪽으로 내셔야 되겠다고 맘먹은 그 출제진이 산인공의 풀에다가 다 자기 등록하고 계세요. 근데 전화를 합니다. 요때 시간 되세요라고 산인공이 물어봐요. 근데 그날 저희가 출장이에요. 그럼 그분은 못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경향 보시고 시험 문제 안 내세요. 교수님은 자기 전공 문제를 많이 내고 싶어 해요. 그래야만 그쪽에 많이 공부를 할 거잖아요. 수요가 많아질 거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꾸로 자꾸 때려 맞히시면은 그쪽 분야에 편중돼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우를 범해요. 제가 두 번째 시험 볼 때 그렇게 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100문제를 모범답안으로 다 미리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거 문제 나오면 나 이대로 그냥 쓸 거야. 100문제를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몇 문제 나온지 아세요? 한 문제 나왔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러신 분이 근데 허다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면 기술사들은 1교시 문제 받아보고 멘탈 붕괴가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왕천심을 먹고 들어가시고 이러는데, 네, 그래서 그런 기대나 어떤 예측을 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저희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1교시 들어가는 순간에 하늘이 노래집니다.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 틈을 비집고 공부 안 한 부자들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찍어서 공부하면 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 장시간 받았는데요. 끝내고 혹시 이후에도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공학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